지난 강의에서는 운동과 에너지 중에서 운동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오늘은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개념을 배우려면 먼저 일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과학에서는 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일과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 위치 에너지라는 것과 운동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에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랑은 조금 다른데요. 과학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물체에 힘을 주어 그 물체를 힘을 준 방향대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 두 가지를 살펴보면 어떤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주어 이동시키는 일이 있고 어떤 물체에 수직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들어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에서는 어떤 물체에 힘을 주어서 그 물체를 힘의 방향대로 이동시킬 때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두 경우에 각 물체에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체를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내가 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을 계산해 보면 물체에 가해준 힘과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과학에서 일의 개념 자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주어서 그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물체에 얼만큼의 힘을 가해서 그 물체를 얼만큼 이동시켰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위도 한번 살펴보면 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는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고 힘을 나타내는 단위는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는 우리가 잘 아는 미터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어떤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을 계산하는 공식은 그 물체에 가해준 힘과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되고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2뉴턴의 힘으로 일정하게 밀어서 2m만큼 이동시켰다고 할 때 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을 계산해 보면 힘과 물체의 이동 거리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2뉴턴과 2m를 곱해서 4라는 값이 나오고 단위는 줄을 쓰면 됩니다. 만약에 이동거리의 단위가 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나 킬로미터로 주어진다면 꼭 미터로 바꿔서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일을 한 경우에도 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을 계산해 보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물체에 가해준 힘과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되고 각각의 단위는 일의 양은 줄, 힘은 뉴턴, 이동거리는 미터를 사용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물체를 2뉴턴의 일정한 힘을 주어서 3m만큼 들어 올렸다면 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가해준 힘과 물체의 이동거리를 곱하면 되므로 2뉴턴과 3m를 곱해서 6줄만큼의 일을 해주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에는 물체에 가해주는 힘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모든 물체에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 힘이 중력보다 작으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없고 중력만큼의 힘을 주어야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일을 할 때 그 물체에 가해준 힘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고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운 지구의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됩니다. 중력 가속도는 9.8로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커져서 더 큰 힘을 주어야 그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무게라고 하고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게랑 질량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킬로그램의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질량에다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인 9.8을 곱한 것이 바로 무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게랑 질량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킬로그램의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질량에다가 지구의 중력과 속도인 9.8을 곱한 것이 바로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고 곧 그것이 그 물체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일을 할 때 물체에 가해준 힘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인 무게와 같고 무게는 지구의 중력과 속도인 9.8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1kg의 물체를 3m만큼 들어 올렸을 때 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을 물어본다면 중력과 속도 9.8m/s 제곱에다가 물체의 질량인 1kg을 곱하고 물체의 이동거리인 3m를 곱해서 29.4줄만큼의 일을 해주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 과학에서 일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에 힘을 주어서 그 물체를 힘의 방향대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체를 수평으로 이동시키거나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물체에 얼만큼의 일을 해주었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물체에 가해준 힘에다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 공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알파벳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을 뜻하는 W와 힘을 뜻하는 F 그리고 거리를 뜻하는 S를 이용해서 W는 FS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경우에도 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을 구할 때는 힘과 이동거리를 곱해서 구하는데 이때 물체에 가해준 힘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인 무게와 같아서 힘 대신에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쓸 수 있고 이때 무게를 구하는 방법은 중력과 속도인 9.8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쓸 때는 알파벳으로 공식을 나타낼 때 질량을 나타내는 m과 중력 가속도를 뜻하는 g와 물체를 들어 올리는 높이를 뜻하는 h를 이용해서 W는 mgh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접하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공식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굳이 영어로 공식을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한글로 의미를 파악하면서 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과학에서의 일이란 어떤 물체에 힘을 주어서 그 물체를 힘의 방향대로 이동시키는 것이고 일의 양은 힘과 이동거리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물체에 작용한 힘이 0이거나 물체의 이동거리가 0인 경우에는 일의 양도 0이 됩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이 0이라는 것은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물체가 스스로 이동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시로 얼음판 위에 물체를 놓으면 힘을 가하지 않아도 미끄러지면서 이동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체의 이동거리가 0인 경우에는 힘을 가해도 물체가 이동하지 않거나 물체를 든 상태로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서로 90도로 수직인 경우에도 일의 양이 0이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물체를 든 상태로 앞으로 걸어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물체를 수직으로 들고 있으므로 중력의 반대 방향인 위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는데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은 힘의 방향과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일의 양은 0이 됩니다. 이렇게 과학에서의 일이란 어떤 물체에 힘을 주어서 그 물체를 힘의 방향대로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그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일의 양이 0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데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일을 받은 물체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떤 물체에 5N의 힘으로 2m만큼 들어 올렸다고 한다면 이 물체에는 5N과 2m를 곱한 10줄만큼의 일을 해준 것이 됩니다. 이때 10줄의 일을 받은 물체는 10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물체가 1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다시 10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 물체 아래에 못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못에 힘을 가해서 못이 아래로 박히도록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그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는 말은 그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가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속력을 가지고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물체가 다른 물체에 부딪힐 때 물체에 힘을 가하면서 이동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에너지의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속력을 갖고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다른 물체에 부딪히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 즉 속력을 가지고 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인데,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이 클수록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시속 30km로 운동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동차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동차가 앞으로 이동하다가 다른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 이 물체에 힘을 가하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속력이 더 빠른 자동차가 부딪히게 되면 이 물체는 더 멀리 이동하게 될 것이고, 속력이 같을 때 질량이 더 큰 자동차가 부딪히게 되면 이 물체는 더 멀리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속력을 가지고 운동하는 물체가 다른 물체에 부딪히면서 일을 하게 될 때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그리고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바꿔 말하면 속력과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질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렇게 정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나는데,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2배, 3배로 증가하면 그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도 2배, 3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력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2배, 3배로 증가하면 그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4배, 9배로 증가하게 되어 속력의 제곱만큼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통해서 어떤 물체가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물체의 질량과 속력의 제곱을 곱한 것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그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참고로 2분의 1을 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서 가속도라는 것을 배우면 이 공식과 2분의 1이 나오는 과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의 단위를 살펴보면 에너지의 단위는 1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하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공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알파벳을 이용한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M은 질량을, V는 속력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질량이 2kg인 물체가 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2분의 1에다가 질량 2kg을 곱하고 속력 5m/s의 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2는 서로 약분되고 5의 제곱은 25이므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5줄이 됩니다. 다음으로 위치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인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다른 물체로 떨어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더 많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질량이 작고 가벼운 인형이 높은 곳에 올려져 있다고 한다면 이 인형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인형이 아래로 떨어지다가 다른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 이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는데, 질량이 더 큰 볼링공이 떨어지게 되면 이 물체는 더 강한 힘을 받게 될 것이고, 질량은 같은데 더 높은 곳에 있는 볼링공이 떨어지게 되면 이 물체는 이전보다 더 강한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높이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다른 물체에 일을 하거나 충격을 가할 수 있게 되는데,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물체의 질량과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렇게 정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나고, 높이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도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렇게 정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즉,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의 질량이 2배, 3배로 늘어나거나 또는 그 물체의 높이가 2배, 3배로 높아지면 그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도 2배, 3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물체의 질량과 높이에 비례하는 관계를 통해서 어떤 물체가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물체의 질량과 높이를 곱한 것에다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인 9.8을 곱하면 그 물체의 질량과 높이에 따른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위치 에너지의 단위도 살펴보면 위치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하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높이의 단위는 미터를 사용합니다.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도 이렇게 알파벳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질량과 중력과 높이를 뜻하는 알파벳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서 위치 에너지는 mgh라는 공식으로 쓰거나,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9.8이라는 일정한 값이므로 g 대신에 9.8이라는 값을 넣어서 위치 에너지는 9.8mh라는 공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아까 전에 봤던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 올릴 때 물체에 해준 일의 양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높이 들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되면 일을 받은 물체는 일을 받은 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치 에너지는 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기준면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이 1kg인 어떤 물체가 옥상 위에 올려져 있는데,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물체가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9.8에 질량 1kg을 곱하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6m이므로 58.8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물체가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물체가 지면으로 떨어지게 될 때 58.8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베란다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9.8에 질량 1kg을 곱하고 베란다로부터의 높이인 2m를 곱해서 19.6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즉, 이 물체는 베란다로 떨어질 때 19.6줄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물체이지만 기준면을 다르게 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는 이유는 이 물체가 어디 기준면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기준면이 어디인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물체를 수평으로 미는 일 또는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일을 할 때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생겨서 다른 물체에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물체가 갖게 되는 두 종류의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식들은 꼭 외워두셔야 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